안녕하십니까. 박운탁의 국제정치경제TV입니다. 올해 2022년은 숙취의 해가 되리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달러화 난발과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천문학적 규모의 공공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이 불가능합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과 유럽이 국가부도를 내게 생겼습니다. 달러화가 글로벌 외환 보유고 비율이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억만장자들이 자산의 2, 3%를 발행 한도가 정해진 암호화폐로 옮기고 있습니다. 생산이 물리적으로 제한된 금과 은이 달러화의 논리적 대안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는 2021년 6월 경제 재개 효과가 정점에 달한 이후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년간의 추세 이상의 성장 주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좀 더 완만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향후 10년 동안 팬데믹 이전 10년보다 느린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둔화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예상보다 큰 문제이고 중국 당국이 중국 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하락을 상쇄하기 위한 다른 부문에서 더 높은 성장을 설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지나치게 느슨한 통화정책과 봉쇄로 인한 공급망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위기를 헤쳐나가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 계획이 유의미한 승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2022년은 숙취의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과열 징후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은 대규모 수요 측면의 정책이었습니다. 경제 재개의 효과를 위해서 정책 결정자들은 막대한 적자 지출 계획, 기반 시설 및 현금 지출 증대, 대규모 통화 부양책을 추가했습니다. 몇 년 만에 가장 큰 통화 부양책, 경제 재개 및 막대한 정부 지출 프로그램의 3중 효과가 경제를 과열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주택, 부채,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의 불균형이 분명합니다. 작년 2021년은 지출의 해였고 올해 2022년은 숙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수요 부작용의 조합은 2021년에 예상되는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고 과거 위기의 유령, 즉 인플레이션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2021년 1월 모든 정책 결정자들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없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3월달에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둘러댔고 6월달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롬 파웰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가족과 기업에게 큰 부담입니다. 실질 임금은 떨어지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소상공인 이유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된다면 2022년에는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 스파이크를 억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누적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2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3%로 완화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2년 안에 9%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많은 정부 지출과 더 많은 부채가 경기 회복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과도한 통화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실질 임금은 잠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강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던 유로존은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또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면 국가 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 재개방에 정부 개입이 적었더라면 더 빨리 회복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과도한 지출과 부채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로 경제를 과열시킨 이후에는 정책 위반자들이 실수를 멈추거나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숙취 둔화를 위해서 더 많은 통화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것이고 그들은 또 틀릴 것입니다. 달러화 난발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지위를 25년 최저로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발표된 IMF의 코포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표시 외환 보유고의 세계 점유율이 작년 2분기 59.23%에서 3분기 59.15%로 하락하여 지난 4분기 동안 26년 최저치를 경신해버렸습니다. 달러화 표시 외환 준비금은 외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미 재무부 채권, 미국 회사 채권, 미국 모기지 담보부 증권 및 기타 US 달러 표시 자산입니다. 2014년 이후 세계 글로벌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해서 60%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1977년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을 때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은 85%였습니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연준이 달러화를 발행하고 통제 불능 상태로 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을 덤핑하기 시작했고 달러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달러 가치 급락은 1980년대 초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이후 1991년에 바닥을 쳤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통제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커짐에 따라 달러화의 비율이 유로화가 거래가 시작된 2000년까지 25% 급등했습니다. 그 이후 2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를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에서 점차 다각화해버렸습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창궐하자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화 비율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잡자 다시 25% 회복했지만 유로화가 들어온 이후 추세적으로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러화가 당장 글로벌 헤게모니를 빼앗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달러화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화 비율이 한 60% 밑에 있지만 아직도 유로화 그리고 중국 인민폐가 달러화를 넘볼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러화가 다른 나라의 외환 보유고에서 비중이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억만장자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준이 달러화를 허공에서 마구 발행하자 억만장자들이 달러화 자산에서 벗어나 채굴 규모가 한정된 암호화폐로 몰렸습니다. 2015년 9월 250달러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2021년 11월 달에는 6만 8천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고 지금은 4만 7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채굴 한도가 정해진 암호화폐가 무한정 찍어내는 달러화의 논리적 대안임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암호화폐가 달러화를 대체하는 실질적 화폐로 등장한 것입니다. 헝가리 태생의 이너랙티브 브로커스의 설립자 토마스 피터 파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2017년에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비트코인 선물이 자본시장에 미칠 위험을 경고하는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터 파이는 달러화를 비롯한 글로벌 법정화폐가 지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 자산의 2~3%를 암호화폐로 보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부의 3%가 암호화폐로 전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이더리움은 1만 달러 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자국 화폐의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들이 암호화된 자국 화폐를 무한정 발행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 한도가 2,100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더리움은 발행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발행 한도 제한을 없애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생산이 물리적으로 제한된 금과 은의 선물이 상승 추세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암호화폐가 아닌 금과 은이 무한정 찍어내는 달러화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논리적 대안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